1998년 여름, 폭염이 지슴을 부리던 8월의 어느 늦은 저녁. 40대 남자 이 씨는 범인 택시를 몰며 승기를 이어가고 있었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는 승차 거부 없이 모든 숨기기에 충절했다. 요령을 부리지 않아 큰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가끔 장거리 손님을 태우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 목요일 저녁, 양평의 전원주택에 승기를 내려준 그는 어둑한 산길 초입에서 차를 돌렸다. 불경기로 손님이 줄었지만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면 번화가로 나가야 했다. 어둡고 손적한 시골길을 달리던 그는 천천히 선행했다. 참고 있던 소변이 툭했지만 주변은 숲으로 둘러싸여 균다나 전혀 없었다. 그는 결국 핸들을 돌려 숲길로 들어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굳이 직sul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도 마치 홀린 듯 차를 몰고 있었다. 도로를 벗어나 음산한 저수지 앞에 도착한 그는 차를 세웠다. 멀리 시골집들이 드문드문 보였지만 저수지 주변은 불빛 하나 없는 적막한 공간이었다. 내가 왜 여기까지 들어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밖길 어디서든 보리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이곳까지 온 걸까? 그는 저수지 옆 굵은 나무 기둥 앞에 서서 바지 지퍼를 내렸다. 여전히 의문이 들었지만 급한 일을 마친 뒤 지퍼를 올리고 돌아섰다. 그 순간 70대쯤 되어 보이는 한 노인이 저수지 옆에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초점 없는 눈, 개굴처럼 마른 몸, 퍼름한 옷차림. 순간 등골이 서늘해진 그는 머리를 득적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죄송합니다. 너무 급해서요. 그러나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불길한 기운에 그는 천천히 택시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술 취한 동네 사람이 시비를 거는 것이라 생각하며 서둘러 이곳을 벗어나려 했다. 그러나 차에 오르려는 순간 이상한 느낌에 뒤를 돌아봤다. 깜짝 놀랐다. 노인이 어느새 뒷자리에 타고 있었다. 깜짝이야. 언제 타셨죠? 노인은 아무 대답 없이 꼬깃꼬깃한 메모지를 내밀었다. 거기엔 맞춤법이 틀린 한 줄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메모지에 적힌 장소는 서울 시을이었다. 오르조게 장거리 손님을 태웠다고 생각한 그는 저수지를 벗어나 도로로 나왔다. 낚시하시던 분인가 보네요. 그가 말을 건넸지만 노인은 여전히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톡 숙이고 있었다. 문득 옷차림도 낚싯대도 없이 저수지에 있던 게 이상하게 느껴졌다. 중심지를 향해 달리던 택시는 갓길에서 택시를 잡고 있는 젊은 여자를 발견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만 해도 택시 합승은 흔한 일이었다. 그는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여자의 앞에 멈춰 창문을 내렸다. 어디까지 가세요? 목적지를 들은 그는 뒷좌석의 노인을 돌아보며 말했다. 어르신, 가는 길에 내려드리면 될 텐데 괜찮으실까요? 그러나 노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이었다. 그때 택시 안을 들여다보던 여자가 당황한 얼굴로 물었다. 아저씨, 누구랑 이야기하세요?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뒷좌석을 가리켰다. 먼저 타신 분이 계신데요. 여자는 뒷좌석을 한참 바라보더니 다시 그를 보며 말했다. 뒷자리에 아무도 없는데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나 여자는 겁에 질린 듯 뒷걸음질을 치더니 도망치듯 횡단보도를 건넜다. 술 취한 사람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는 다시 서울 시의리를 향해 차를 몰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목적지가 가까워질 무렵 뒷자리에서 처음으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사 양반. 네, 어르신. 말씀하세요. 우리 딸 좀 잘 데리고 와 주시게. 그는 순간 당황했다. 처음부터 이상한 노임이라 생각했지만
뜬금없이 딸을 데리고 오라는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약주 많이 하셨나 봐요. 택시는 메모지에 적힌 주소 앞에 도착했다. 그는 리터기를 끄고 요금을 받으려 뒤를 돌아봤다. 그런데 뒷자리에 앉아있던 노인이 스퍼나잇 사라지고 없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도 차가 출면이는 느낌도 전혀 없었다. 1998년 여름, 오더이라 기승을 부리던 8월의 어느 늦은 저녁, 일씨는 자신의 법인 택시를 몰며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승기를 내려준 후 돌아오는 길이었고 길 오래내 마침팟에 튀곤이 밀려왔다. 하지만 운 좋게 장거리 손님을 태운 덕분에 오늘 하루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택시를 몰던 그의 머릿속에는 낯다 있었던 일이 떠나지 않았다. 양평 저수지 근처에서 만난 노인. 초점 없는 눈동자와 휘골처럼 많은 몸. 그는 분명히 택시에 태웠고 뒷좌석에 앉아있는 것도 확인했다. 그런데 노인은 도착할 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방금 전 길가에서 택시를 잡으려던 젊은 여자가 했던 말. 아저씨, 누구랑 이야기하세요? 그때부터 그의 심장은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마치 현실과 기혈실이 뒤섞이는 듯한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아니야. 분명 뒷자리에 계셨잖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는 택시를 몰았다. 그리고 마침내 시흥리에 도착했다. 택시를 도로 한편에 세운 그는 노인을 깨우려 길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뒷좌석에는 아무도 없었다. 차 문이 열리는 소리도 사람이 내리는 흔들림도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는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대체 언제 내린 거지? 편만한 마음을 안고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때 어딘가에서 녹슨 대문이 삐덕이며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니 작은 주택과 파란 대문이 보였다. 그리고 그 대문이 어정쩡하게 열린 채 흔들리고 있었다. 일씨는 주춤거리다 인해 택시에서 내려 조심스레 대문 앞으로 다가갔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혹시 노인이 주변 안으로 들어갔을지도 몰랐다. 그는 어두운 마당을 들여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어르신? 어르신, 택시비는 주셔야죠. 마당은 조용했다. 바람이 들어오며 마른 풀들이 스치는 소리가 들릴 뿐 인기척은 없었다. 그런데 마당 끝 어둠 속에서 저벅저벅 발소리가 들려왔다. 일씨는 얼어붙은 채 그쪽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쪽문 하나가 보였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갔다. 쪽문 앞에서 다시 한번 노인을 불렀다. 어르신? 택시비는 주셔야죠. 그 순간 쪽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젊은 여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문반을 내다보았다. 누구세요? 아, 저 양평에서 온 택시기사인데요. 어르신이 택시비를 안 주고 내리셔서요. 그는 자신이 노인을 태웠던 일부터 노인이 입고 있던 허름한 옷까지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자 여자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제 아버지예요. 그녀는 몇 초 동안 말에 잊지 못했다. 그러다 이내 핸드폰을 꺼내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신호음만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다.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으셔서 걱정했는데 그녀는 점점 더 불안한 얼굴이 지어갔다. 그들은 함께 집 안과 마당을 샅샅이 뒤졌지만 노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여자는 발수록 초조해하며 그의 손을 붙잡았다. 기사님, 저와 함께 양평으로 가주실 수 있을까? 일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쯤 되면 자신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아내와 사별한 후 몇 년째 양평 저수지 근처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핸드폰이 흔하지 않던 시절이라 그녀는 매일 집 전화로만 연락을 했는다. 며칠째 받지 않는 전화를 걱정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택시를 타고 양평으로 향했다. 깊어진 밤, 택시는 저수지 근처의 작은 집 앞에 멈췄다. 집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창문에는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급히 차에서 내려 대문을 밀어 열었다. 그리고 곧바로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일씨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당에서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잠시 후 신고를 받은 구급차가 도착했다. 보급대원들이 방 안으로 들어갔고 곧 노인의 시신을 수습해 나왔다. 일씨는 멍하니 둘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는 분명 저수지에서 노인을 태웠다. 서울까지 튀어다 주었고 그를 내려준 후에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말을 믿어지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단호했다. 노인은 이미 며칠 전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죽을 사람이 택시를 타고 딸의 집으로 갔다는 말을 누가 믿어줄 수 있을까? 그는 자리에 서서 어두운 저수지를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노인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두운 저수지 앞에 주저앉은 일씨는 택시 뒷자리에서 노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떠올렸다. 우리 딸 좀 잘 데리고 와 주시게. 그는 슬픔에 잠겨있는 노인의 딸을 바라보며 자신이 들었던 말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그러자 그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오열하며 한 장의 편지를 내밀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편지는 노인이 직접 남긴 유서였다. 받침이 틀린 글씨들이 여기저기 번져 있었지만 글 안에는 한 아버지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아픈 예비 살뜰히 챙겨줘서 너무 고맙구나. 애비가 우리 딸 말도 안 듣고 병원도 안 가서 많이 미웠지? 애미도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고 너도 잔섬에서 짐을 떠났지만 나는 이 짐을 떠날 수가 없더구나.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았던 이 집을 내가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니? 병원에 가면 몇 년은 더 살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난 이 짐을 꼭 지키고 싶었단다. 그래야 먼저 떠난 애미도 놀러오고 우리 딸도 서울 생활이 힘들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을 테니까. 못난 예비였지만 내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다. 별표. 편지를 읽는 그녀의 손이 떨렸고 일씨는 짙은 한숨을 내쉬었다. 노인은 끝까지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택시를 타고 딸의 집을 찾아갔다. 그날 밤 노인의 시신을 실은 구급차가 떠난 후 일씨는 다시 한번 저수지를 바라보았다. 그날 처음 노인을 태웠던 그 자리였다. 어르신, 따님을 집까지 잘 모셔다 드렸으니 이제 편히 가세요. 그의 두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택시로 돌아갔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어두울 산길을 내려오던 순간 백미러를 본 그는 숨이 멎을 뻔했다. 뒷좌석에 노인이 앉아 있었다. 수의를 입은 채 파늘이 웃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딸 데리고 와줘서 고맙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인의 모습은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졌다. 일씨는 그대로 차를 세우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여전히 그의 일을 잊지 못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더 이상 택시를 운전하지 않게 된 어느 날, 2023년 봄, 가족과 함께 드라이브를 하던 그는 우연히 그을지를 지나게 되었다. 기억을 더듬어 찾아난 얀평 저수지. 그리고 그곳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노인의 짐을 발견했다. 이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일시도 늙고 모시한 몸이 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노인의 짐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때 대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짐에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일씨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녀는 20년 전 만났던 노인의 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일씨를 알아보지 못했다. 일씨는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날 택시 뒷자리에 타 있던 노인은 마지막까지 가족과 함께하고 싶었던 한 아버지의 영혼이었을까.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